사주에는 대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큰 운의 흐름이 바뀌는 시기라고도 합니다. 이 대운의 시기가 오면 주변에 많은 것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인간관계에서 정리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대운일 경우 나에게 시련과 고통만 주는 사람들을 대거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사주팔자를 잘 모르고 맹신하지도 않지만 아마 그때의 시기가 저한테는 대운의 시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일을 계기로 제 마음도 많이 달라지고 훨씬 편해지고 가벼워졌거든요. 저는 중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20대 중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7살이 많았고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의 거래처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와 둘이서 저희 회사 제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일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자주 왔던 그 남자는 사무실 직원들과도 다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회식할 때도 한 번씩 부를 정도였죠. 같은 회사는 아닌데 같은 회사 동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자주 봤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저하고도 친하게 지냈죠. 저희 사무실은 남자들이 주로 있고 여직원은 저 포함해서 2명뿐이었는데요. 한 분이 출산 휴가를 쓰게 되면서 저 혼자만 있었거든요. 여직원이라고는 혼자밖에 없으니 외롭기도 했는데 그 남자가 종종 와서 말도 걸고 커피도 사주고 그러니 저도 좋았죠. 그 남자는 한 번씩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은 회사에서 버스를 타면 40분 정도는 가야 되는 먼 거리였는데도 그 남자는 종종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더라고요. 저희 집까지는 가는 거리도 먼데다 그 남자의 집하고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자꾸 태워준다고 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는데요. 그 남자는 저에게 자기는 운전하는 거 좋아한다, 드라이브가 취미다 라고 하면서 저 태워주는 것을 아무렇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종종 차를 얻어 탔고 차만 얻어 타기 미안하니까 커피도 한 번씩 샀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저희 집 근처에서 커피 마시며 한두 시간 얘기를 하다가 돌아갈 때도 있었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남자와 저는 점차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사귀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대놓고 말한 건 아닌데 공공연하게 저희 사이를 눈치챈 것 같고 우스갯소리로 언제 국수 먹여줄 거냐 하시기도 했어요. 제가 나이가 좀 어린 편이었다 보니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만남으로 잘 만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만났을 무렵 제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결혼을 해도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민도 됐는데 그 남자는 잘 됐다며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당당히 결혼하자고 하는 그 모습이 책임감 있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결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따로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고 기반이랄 게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차라리 대학 졸업하고 3년 정도 일을 한 제가 모아놓은 돈이 더 많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청약이 된 게 있대요. 2년 뒤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계약금 10%는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공되면 거길 들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잘 몰랐던 저는 청약이 됐다고 하니 마냥 좋았고 2년 정도 시댁에서 살면 새 아파트 구해서 나갈 수 있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급하게 준비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서 치른 결혼식이 아니라 임신 때문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치러낸 결혼이었죠. 예식장도 빨리 구해야 했는데 여유 자금이 많지 않다 보니 상공회의소에서 장소 대여해주는 식으로 저렴하게 진행을 해야 했고요. 신혼여행도 해외여행 중 가장 저렴한 일본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고 저는 시댁에 살면서 회사를 다녔어요. 막달이 될 때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출산 휴가를 쓰기로 했거든요.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건 생각보다 더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몹시 깐깐하신 성격이었고 늘 인상을 잘 쓰고 계셨어요. 어머님도 말을 몹시 틱틱거리듯 하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눈치였어요. 제 딴에는 시부모님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초반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딱히 시부모님은 저에게 곁을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결혼하고 나니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남편은 바깥으로 많이 돌았어요. 시부모님만 있는 그 집에 저만 놔두고 본인은 친구를 만난다, 모임이 있다, 캠핑을 가야 된다 등등 총각대랑 똑같이 놀러 다니며 지내게 된 거죠. 그 모습에 저도 하소연도 많이 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를 좀 질리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럴 때 보면 너무 애 같아. 이제 아이도 낳을 거고 엄마 될 건데 너무 애같이 굴지는 말자. 라고 잘했죠. 제 입장에선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울지 생각조차 안 해봤으면서요. 저는 퇴근하고 나면 어머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와 옷만 갈아입고 바로 식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쯤 배가 많이 불러서 움직이는 게 편하진 않았는데도 시부모님은 꼭 저에게 밥을 차리라 하셨어요. 도와주시는 것도 없고요. 남편은 놀러 다닌다고 자주 집을 비웠고 아버님은 정시에 퇴근을 잘하고 들어오셨기에 시부모님과 저 이렇게 3명이서 식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해놓은 음식을 보며 짜네, 싱겁네, 타박을 잘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밥 먹는 시간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식사 끝나면 저 혼자 치우고 설거지하고 빨래나 청소 같은 밀린 집안일도 해놓습니다. 한 번은 몸이 안 좋아서 안 하고 그냥 방에 누워 있었더니 어머님이 방문을 열어 제끼고는 불호령을 내리시더라고요. 남들 다 하는 임신한 걸로 유세 떠는 거야? 시부모 다 있는데 너 혼자 그러고 방에서 누워 있으면 속이 편하냐? 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방에 있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서 집안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거의 8, 9시 정도 되는데 그럼 씻고 눕는 거예요. 회사 일보다 집안일이 더 힘들었고 눈치 보이고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걸 왜 마냥 참았느냐 하시면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나이도 좀 어렸을 때고 결혼하면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임신도 했고 막달도 가까워져 가는데 시부모님이 저에게 함부로 하신다는 이유로 못해 먹겠다고 그냥 뛰쳐나갈 정도의 성격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에 대한 원망은 계속 쌓여갔죠. 남편에게 불만을 자주 얘기했고 남편도 저를 보면 짜증을 잘 냈습니다. 결혼 전엔 성격 좋고 순한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피곤한 성격이라면서 제가 이럴수록 자기가 더 집에 정을 못 붙이고 밖으로 돌 거랍니다. 자기가 놀러 다니는 것에 제 핑계를 대는 거죠. 애는 왜 가졌을까? 왜 이런 결혼을 했을까?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그런 후회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그나마 숨통 트이게 해준 건 저희 언니였습니다. 저에게는 3살 많은 언니가 있는데요. 저하고는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제가 먼저 결혼을 했고 언니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부러 저희 회사 근처에 찾아와서 밥도 잘 사주고 힘든 일 있으면 다 언니한테 말하라고 하며 위로해 주더라고요. 저는 언니에게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제 얘기를 들으며 언니도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성격이 좀 모진 편이시고 특히 엄마가 저한테 결혼했으면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친정 부모님이라고 해도 마음 터놓고 솔직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언니만큼은 늘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제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주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면 결혼 생활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기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애는 어쩌냐고 그랬는데 언니는 자기랑 같이 키우자고 언니도 돕겠다고 해준 적도 많아요. 제 입장에선 친정 부모님보다 언니가 더 큰 의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저더러 힘들면 언제든 언니한테 오라고 해준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꽤나 든든하고 큰 버팀목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이를 출산했고 회사에는 출산 휴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지냈는데 그 기간은 지금 생각해도 한숨 날 정도입니다. 저는 갓난아이도 돌보고 시부모님의 뒤치다꺼리까지 다 해야 했어요. 아버님은 그나마 출근을 하시니 나았지만 어머님하고는 거의 하루 종일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너무 숨막히고 힘들었죠. 어머님은 육아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잔소리는 몹시 심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루 종일 기따갑게 잔소리를 하셨는데요. 어머님이 말하시는 방법이라는 게 다 예전에 하던 방법이었고 제가 생각할 때 맞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이가 태열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자꾸 아이를 꽁꽁 싸매라고 찬바람 안 들어가게 하라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오히려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을 입히고 태열을 좀 빼주라고 했는데 어머님은 애 몸 차가워지면 큰일 난다고 병원에서 뭘 아느냐고까지 하시면서 애를 자꾸 꽁꽁 싸매라고 하십니다. 기저귀 같은 경우도 쉬가 젖어 있으면 아이 엉덩이에 발진이 잘 나니까 저는 틈틈이 갈아주려고 하는데요. 어머님은 기저귀 비싼데 그렇게 낭비하지 말라며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마다 하나씩 갈아주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아이 엉덩이가 다 무른다고도 말씀드렸는데도 옛날에는 그렇게 자주 안 갈았다고 하시면서 자기 말대로 하라고 하세요. 예전에는 청 기저귀를 썼으니 오래 입혀도 안 물렀겠죠. 하지만 일회용 기저귀는 젖은 채로 조금만 오래 입혀도 엉덩이가 다 짓무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해도 자기가 다 아는데 왜 하라는 대로 안 하냐고 불호령을 내리세요. 그게 듣기 싫으니 저도 결국 네네 하면서 어머님 말을 따르는 척하고 몰래 제 방식대로 했던 거죠. 그런 것들도 다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몸도 회복이 다 안 됐고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치는데 거기다 시부모님 눈치 봐야 되고 시부모님 시중에 집안일까지 해야 되니 너무 고되고 힘들었던 거죠. 살이 정말 쭉쭉 빠졌어요. 그것도 예쁘게 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 고생해서 빠지는 거다 보니 해골처럼 쭉쭉 빠지는 겁니다. 그런 저의 속도 모르고 남편이란 인간은 얼굴 무슨 해골처럼 살이 빠졌냐? 너 너무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야? 그럽니다. 다이어트는 무슨 다이어트야. 힘들어서 빠지는 건데. 맨날 힘들다는 소리. 아우 지겨워. 왜 맨날 늦게 와? 와서 진영이도 좀 같이 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나도 숨통 좀 트고 살자. 집에만 오면 네가 잔소리해야 되니까 진짜 미칠 것 같고 더 들어오기 싫어. 내가 맨날 밖으로 도는 거 결국 네 탓이야. 하면서 자기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더 난리치고 모든 걸 다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언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언니에게 말하고 나면 그래도 제 속이 좀 후련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언니에게도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요. 언니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언니한테 그렇게 쏟아내듯 하소연하고 울고 언니도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언니를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1년간 아이를 키우고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사 생활을 하며 아이도 키우고 있었고 그래도 청약된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시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는 희망이 있었죠. 그런데 남편과 제가 경제권을 공유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남편은 중도금 치러야 될 돈을 전혀 모아두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월급 받으면 제 나름대로 생활비 빼고는 돈을 모아두고 있었어요. 남편이 각자 버는 돈은 생활비 빼고 알아서 모으자고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무리 대출받아서 들어간다고 쳐도 남편도 저처럼 어느 정도의 돈은 모아두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 기간 동안 돈을 전혀 안 모은 것이었어요. 제가 그럼 여태까지 돈 안 모으고 뭘 했느냐 하니까 매출이 안 좋아서 버는 것도 별로 없고 돈 모은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모으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애초에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도 다 제 돈으로 했거든요. 남편 입장에선 돈을 거의 안 쓰고 결혼을 한 것이기에 따로 크게 쓸만한 돈도 없었습니다.
저랑 남편 각자 어련히 알아서 잘 모아두고 있다 생각했는데 남편은 전혀 모은 게 없었던 거죠. 집은 계약금 10%만 낸 상황이고 90%를 대출로 해야 했는데 심지어 은행을 같이 가서 물어보니 남편 쪽으론 대출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남편과 아버님이 운영 중인 영업소는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운영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과 매출 조회를 했는데 남편 앞으로는 원하는 대출 금액이 안 나오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 직장에 다니고 있고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제 앞으로 대출을 내기로 했습니다. 대출금이 꽤 크다 보니 저도 빠듯하게 허리띠 졸라 매야겠구나 싶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제 앞으로 대출을 하기로 했는데 언니가 저보고 네가 대출도 하는 거고 갚는 것도 네가 거의 갚아야 되니 명의도 네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말을 했더니 남편은 자기가 청약이 된 건데 왜 제 명의로 해야 되느냐 펄쩍 뛰었습니다. 명의는 가장인 자기가 하는 게 맞다고 우기면서요. 남편은 계약금조로 몇천만 원 낸 게 전부고 제가 모은 돈에 앞으로의 대출도 제가 전적으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곧 죽어도 명의는 자기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전까진 저도 마냥 참고 남편에게 맞춰주었지만 그때만큼은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 언니도 명의만큼은 양보하지 말라고 했고요. 그걸로 싸우다가 저는 그럼 그냥 이혼하겠다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럴 생각까지 있었어요. 우리 애만 아니면 그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시부모님이 눈치 주고 잔소리하시는 생활도 너무 지쳤고 남편은 밖으로만 나돌고 심지어 남편이 돈도 제대로 안 벌어오는 상황이라 대출도 제가 다 갚아야 되는데 명의는 자기한테 해달라니 남편의 뻔뻔함을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정말 이혼이라도 할 기세로 나오니까 그제야 남편도 깨갱하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명의는 제가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혼이라는 초강수를 둔 게 먹혀들었죠. 툭하면 저 보기 싫어서 집에도 들어오기 싫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그 와중에 이혼하면 자기 손해다 싶었는지 물러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스트레스 덩어리인 시댁과의 합가 생활을 정리하고 새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 수익은 들쑥날쑥하고 적었기에 제가 회사를 열심히 다니면서 돈을 모았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했기에 저는 틈틈이 주식 공부도 시작하면서 주식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대출이자와 생활비 충당하기가 힘들었기에 제 나름대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자 한 거죠. 하지만 주식 공부는 너무 재밌었어요. 경제 공부도 같이 하게 되는 셈이었고 다행히 운도 잘 따라주었는지 좋은 수익을 얻을 때도 많았습니다. 어쩔 때는 제 월급보다도 많은 수익을 얻기도 했으니 저에게는 꽤나 든든했던 거죠. 주식을 하고 나서부터 훨씬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식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회사도 다니게 되었어요.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갚아지는 대출금과 건강하게 점차 커가는 아들을 보며 늘 갑갑하던 마음이 조금씩 나아질 때였습니다. 그맘때 저희 언니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언니에게 축하한다고 200만 원을 따로 축의금조로 선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자 저희 남편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며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요. 채영은 우리 결혼할 때 100만 원밖에 안 줬잖아. 그럼 우리도 100만 원 주면 되지 무슨 200이나 줘. 우리가 돈이 그렇게 남아돌아? 남편은 제가 주식을 한다는 걸 잘 몰랐기에 월급으로의 생활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생활비에서 200이나 제가 쓴다고 하니 난리를 치는 거였죠. 솔직히 생활비로 할 것도 아니었고 제 돈으로 할 거였는데 그래도 남편에게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돈 아깝다고 펄쩍 뛰는 거였죠. 친언니 결혼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이거 생활비 아니고 내 돈으로 내가 하려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 따져? 너 내가 지금 돈 잘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냐? 내가 언제 무시를 해? 언니는 나한테 언니 이상이야. 친구 같고 엄마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언니한테 내가 내 사정 내서 200만 원 정도 축의금으로 주고 싶다는데 이렇게 반대할 일이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누나한테도 돈 줘. 그건 또 뭔 소리야. 갑자기 형님은 왜?
형님이 결혼한 지가 언젠데 우리 먼저 하셨잖아. 너네 식구만 챙기지 말고 우리 식구도 좀 챙기란 말이야. 아, 진짜 너무하네. 남편은 왜 너네 식구만 챙기느냐 뭐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언제부터 그렇게 식구들 챙겼다고 그런 일에 있어서는 꼭 손해 안 보려고 악착같이 굴면서 시댁 식구들 챙기라는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해도 저는 꿋꿋하게 버텼는데 남편이 쪼르르 얘기한 건지 어머님까지 저한테 전화와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번 생활비인데 왜 네 맘대로 한다 그러냐? 무슨 애도 아니고 그런 말을 꼭 어머님한테 전하는 남편이 너무 유치하게 느껴졌죠. 어머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언니 결혼한다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나요? 그리고 이 돈 생활비 아닙니다. 제 개인 돈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개인 돈이 어딨어? 얘가 큰일 날 소리를 하네. 너네 식구들만 그렇게 챙길 것 같으면 그냥 갈라서라. 네? 갈라서라고요? 그래. 어디서 결혼한 여자가 친정 식구들만 챙겨?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야? 결혼했으면 오히려 시댁 식구들 먼저 챙기는 거다. 하며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갈라서라는 소리 나오는데 누가 무서워서 못 갈라설 줄 아나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오고 저도 속에서 부하가 치밀더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도움 한 번 준 적 없으면서 만만한 게 난지 저만 붙잡고 당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던 분이 어머님이세요. 저도 어머님에 대한 애정도 없고 오히려 어머님을 생각만 해도 화병이 도지고 스트레스가 오를 지경이었죠. 저는 어머님이 뭘 하시든 남편이 뭘 하든 꿋꿋하게 언니한테 축의금 주려고 했는데요. 심지어 남편 놈이 이 얘기를 저희 언니한테까지 한 겁니다. 언니는 그 얘기 듣고 저한테 전화와서는 자기는 100만 원도 너무 크고 감사하다고 200만 원 하지 말라고 극구 말리더라고요. 200 보내면 저한테 100 돌려보낼 거니까 절대 보내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하면서요. 그래서 결국 언니에게는 축의금으로 100만 원 했습니다. 언니까지 절대 안 받는다고 하고 남편도 쌍심지를 켜고 확인하길래 100만 원만 한 겁니다. 다만 남편 몰래 언니에게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은 따로 주기도 했어요. 따로 모은 내 돈 가지고 언니한테 주고 싶다는데 눈에 쌍심지를 켜는 남편이나 어머님이 정말 질리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니의 결혼 생활은 2년도 못 돼서 결국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언니가 결혼했던 그 인간이 알고 보니 결혼 전부터 내연녀가 있었고 결혼 생활 내내 언니를 속이고 있었더라고요. 언니는 그때 아이도 임신 중이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뒤도 보지 않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번 봐주라며 도리어 언니의 이혼을 말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의 행복보다 당신들의 체면이 중요하신 분들이라 이혼한 딸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언니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당사자인 언니가 더 이상 못 살겠다는데 누가 계속 참고 살라고 하겠나요? 저는 언니가 원하는 대로 하라며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돕겠다고 했죠. 언니가 예전에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도와준 것처럼 저도 언니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었거든요. 언니도 저한테 많이 고마워했고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애도 있는데 이혼을 한 언니를 이해하지 못하셨고 결국 언니는 친정 부모님의 도움도 못 받고 따로 홀로 서기를 해야 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저도 언니가 너무 걱정됐지만 그래도 언니의 선택을 응원해 주었고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돕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저 형도 참 어지간하다. 애도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지 그걸 이혼을 해? 아무리 처형이 일한다고 해도 벌이도 그렇게 안 많은데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워? 라면서 멋대로 떠드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결혼 전부터 외도 저지르던 그놈이 나쁜 놈이지 우리 언니가 뭔 잘못인데. 그놈도 나쁜 놈인 건 맞는데 무턱대고 이혼이 답은 아니라는 거지. 우리 언니가 어련히 알아서 하니까 당신은 도움 안 될 거면 그냥 빠져. 말하는 뻔세하고는. 너 근데 내가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우리 돈으로 도와줄 생각 마라. 뭐? 너네 언니가 결정한 거고 그 책임도 언니가 지는 거지. 괜히 쓸데없이 네가 나서서 돈 준다고 하지 마. 우리도 형편 여유로운 것도 아닌데.
참 너무한다. 남이야? 서로 힘들 때는 돕고 그래야 가족 아냐? 밑 빠진 독이 뭐 별건 줄 알아? 우리도 당장 넉넉한 것도 아닌데 누굴 도와줘? 우리가 왜 안 넉넉한지는 생각 안 해봤어? 제 말에 남편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지금 내가 돈 많이 못 벌어온다 그 말이야? 하며 발끈하면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누가 지더러 우리 언니 도와주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도 참 정떨어지게 하는 재주가 있었죠.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해도 언니에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언니는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다며 단 한 번도 저에게 도움을 달라고 한 적도 아쉬운 소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언니는 힘들어도 씩씩하게 혼자 앞길을 헤쳐나가고 있었죠. 저는 아이도 열심히 키우면서 일하고 집에 와선 부업까지 하면서 쉬지도 못하는 언니가 참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틈틈이 조카한테 필요한 것도 사주고 언니한테 필요한 가전제품이나 물건들도 선물했습니다. 저희 언니는 그럴 때마다 너무 고마워하며 언니도 여유가 생길 때마다 저에게 다시 돌려주려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맘때 저희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거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죠. 아버님의 장례를 치렀고 아버님과 남편이 같이 운영하던 사업은 남편이 혼자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은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남편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아버님과 하던 사업은 더 이상 비전이 없다며 괜히 다른 사업을 건드렸다가 도리어 잘못돼서 빚만 잔뜩 지게 된 거였죠. 저는 남편이 그렇게 따로 사업을 벌리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말을 안 해주니까요.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사업을 벌인 거고 돈이 모자라니 어머님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았더라고요. 잘 모르면서 주변 사람 말만 듣고 일만 크게 벌였던 건데요. 결국 사기 비스무리한 일이었어서 크게 망했습니다. 아버님과 운영하던 사업체는 물론 어머님 사시던 집까지 처분해야 하는 정도로 크게 망했던 거죠. 남편은 벌어들이는 건 없는데 마이너스만 만들었고요. 돈 사고를 크게 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깨달았죠. 제일 큰 문제는 어머님 집까지 날려먹게 됐으니 어머님이 오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결국 저희 집에 어머님을 모셔오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싫다고 했어요. 그때 혹독한 시집살이 당해서 진절머리를 쳤는데 또 같이 산다니요. 그럴 바에야 안 산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이 제발 자기 좀 도와달라고 저한테 싹싹 빌더라고요. 곧 죽어도 자존심은 있어야 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저에게 큰소리 탕탕 치던 남편이 처음으로 제 앞에서 도와달라고 엄마가 갈 데가 없다고 비는데 그 모습에 바보같이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당장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많은 고민 끝에 결국 당분간만 저희 집에 모시기로 했어요. 저도 결혼 초반에 그 물렁물렁하고 호락호락하던 제가 아니었기에 이번엔 어머님이 또 막말을 하시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또 어머님도 당신 아들이 집 날려먹고 저희 집 얹혀 사는 거니 며느리에게 미안하신 것도 있을 테고 기도 좀 죽으셨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웬걸 같이 살아보니 어머님은 예전이랑 똑같이 하시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여전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예전처럼 어머님이 트집 잡고 뭐라고 하신다고 무조건 죄송하다 내가 잘하겠다 하면서 눈물바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할 말 제대로 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적당히 무시했어요. 그렇게 하니 어머님도 저를 보며 네가 감히 어디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과 지내는 동안 사이는 별로 안 좋았죠. 그렇게 어머님과 다시 같이 사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고 그 생활이 이어질수록 결혼 생활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행복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시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것도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싫은데 또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좋거나 남편이 의지가 많이 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능력도 없는데 일은 잘 벌이고 문제만 들고 게다가 밖으로만 툭하면 내돌고 가족들에게는 신경도 안 쓰면서 돈 문제로는 큰 소리 내고
저도 남편에 대한 정도 없고 애 때문에 그냥 참고 산다는 생각이 컸었죠. 하여튼 그렇게 지내던 무렵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깜짝 놀랄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였는데 원무과 앞이라면서 다급하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조카가 병원에 간 줄도 몰랐는데 조카가 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조카는 계속 감기 증상이 안 낫고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었다는데 그 병원에서 가와사키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아에게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급성 열성 혈관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진단 후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늦게 치료를 하면 심장 동맥 질환 등 치명적인 심장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도 바로 치료를 시작했죠. 면역 관련 주사 치료를 바로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조카의 가와사키 병이 이미 꽤 진행돼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가 이래로 끝나지 않고 최소 3회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마련해 놓은 돈이 있었는데 언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했던 거죠. 보험 처리가 일부 되기는 하는데 보험 처리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당장 수납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 상황이었어요. 언니는 저에게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좀 빌려줄 수 있느냐, 보험금 지급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빌려주겠다며 지금 당장 계좌로 돈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아픈 조카의 치료비이고 당장 언니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미룰 이유가 없었죠. 저는 전화 끊자마자 돈을 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퇴근하고 바로 조카가 있는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언니는 저에게 고맙다며 다음 주에 보험 청구할 거고 돈 나오는 대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왜 조카가 아픈데 말하지 않았느냐고 뭐라고 했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언니가 나한테 그랬듯이 이제는 언니도 나에게 의지하고 기대도 된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전혀 급한 게 아니니 천천히 줘도 된다고 그랬죠. 언니가 얼마나 시겁하고 놀랬을까, 그리고 혼자서 그걸 다 처리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더불어 아픈 조카를 보는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치료가 잘 끝나서 다행이다 안심이 되었죠. 그렇게 그날 언니 집에 있다가 좀 늦게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머님께는 일이 있어서 늦으니 알아서 식사하시라 했는데 집에 가보니 남편하고 어머님하고 자장면을 시켜 먹었더라고요. 저도 저녁도 못 먹고 있다가 왔는데 저더러 식사했느냐 물어보시는 것도 없이 이것 치우고 과일 좀 먹게 갖고 오라는 말부터 하시더라고요. 저는 과일 쟁반을 갖다 드리고 상을 치우려던 참이었어요. 왜 늦었어? 회사 회식이야? 그게 아니라 언니 집에 좀 갔다 왔어. 처형네? 실은 선재가 가와사키라는 병에 걸렸거든. 그게 뭔데? 뭐 애들 급성으로 걸리는 건데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대.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거야. 돈이 급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돈 빌려주고 언니 집 가서 선재 상태 확인해보고 온 거지. 제 말에 남편 인상을 확 쓰더라고요. 돈을 빌려줬다고? 얼마나? 조카가 아파서 병문안 갔다 왔다는데 그건 물어보지도 않고 돈을 얼마 빌려줬느냐 그것부터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얼마나 빌려줬는데? 500 빌려줬어. 500? 아니 그걸 왜 말도 안 하고 빌려줘? 당장 납부해야 될 돈이었어. 수납을 해야 되는데 언니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나한테 급하게 전화를 한 거야. 그래서 돈을 언제 돌려준다는데? 보험 안 된대? 아니 근데 그렇게 큰 돈을 왜 당신은 말도 안 하고 빌려줘? 500이 적은 돈도 아니고. 안 되겠다. 내가 처형한테 전화해서 돈 언제 줄 수 있는지 확답부터 받아야겠어. 그만해. 언니가 줄 때 되면 준다고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떼먹으면 어쩌려고. 하면서 눈알이 튀어나오게 닥달을 하는 겁니다. 진짜 질리더라고요. 좀 그만 좀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언니잖아. 그리고 애가 아프다는데 괜찮은지 상태는 어떤지 그건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돈돈 해야겠어? 내가 당신 돈으로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갑자기 과일 올려져 있던 쟁반을 거의 난리듯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 바람에 과일 굴러다니고 과도까지 날아갔죠. 저 너무 벙쪄서 어머님을 쳐다봤어요. 어머님 갑자기 삿대질하며 뭐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아주 큰일 날 애네. 야, 너 누구 맘대로 돈을 함부로 빌려줘? 네? 내가 말했지. 내 아들도 벌어 온 돈을 왜 네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너네 언니는 혼자 수습도 안 되면서 왜 이혼을 해가지고 동생네한테까지 피해를 끼쳐? 저희 언니가 무슨 피해를 끼쳐요? 급해서 동생한테 돈 좀 빌렸다고 그게 피해예요? 당연히 피해지. 무슨 거머리도 아니고 돈 500이 없어서 동생 돈까지. 저 그 말에 머릿속에 있는 인내심의 퓨즈가 끊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거머리요? 그래. 본인 혼자 감당도 안 돼서 동생한테까지 손 벌린다는데 그게 거머리가 아니고 뭐야? 저 그 순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었습니다. 저 그대로 소리 지르며 제 앞에 있던 상을 들고 옆으로 넘어뜨려 버렸어요. 상 위에 먹고 남은 짜장면 그릇들, 단무지와 김치 그릇까지 바닥으로 다 날아갔죠. 제가 상을 엎어버리자 어머님과 남편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진짜 듣자 하니까 뭐? 우리 언니더라 거머리? 야, 너 미쳤어? 미쳤다. 너랑 너네 엄마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네. 나 도저히 못 참겠다. 너네 엄마랑 같이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뭐가 어째? 진짜 거머리들이 누군데 우리 언니더러 거머리래. 진짜 거머리는 돈 사고 치고 내 집에서 편하게 발 뻗고 자는 너랑 너네 엄마야.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눈 뒤집힌 채로 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무슨 괴력이 난 건지 남편과 어머님 팔 잡아채서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남편과 어머님도 안 나가려 버텼는데 제가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잡아당겨서 밖으로 쫓아냈어요. 진짜 화가 나서 눈이 돌아갔거든요. 문 닫아버리니 문 열라고 밖에서 소리 지르고 문 두드리고 난리 났는데 저는 씩씩거리며 당장 꺼지라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결혼 생활 14년 동안 참아왔던 게 그때 다 터진 기분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욕설을 하며 문 열라고 하다가 한 10분 정도 지나니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그 난리 도중에 아들은 학원 간다고 집에 없는 거였습니다. 아들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어머님과 남편 다 쫓아버리고 뒤엎어진 상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하고 어머님에게 정말 질릴 대로 질렸고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도저히 더는 같이 못 살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처조카가 아프다는데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돈돈거리는데 진짜 신물나고 지겨운 인간들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혼해야겠다 그 생각만 곱씹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신우 전화 와서 네가 뭔데 내 동생이랑 우리 엄마 내쫓느냐 고함을 질러대더라고요. 아마 신우네 집으로 간 모양이었습니다. 야, 너 미쳤어? 네가 뭔데 엄마랑 내 동생 쫓아내냐고. 그 집이 네 거야? 네, 이 집 제 건데요. 뭐야? 명의도 내 거고 대출도 내가 갚아요. 형님 동생 지분이라고 몇 천만 원 있는 게 전부인데 원하면 그거 돌려줄게요. 이 집 내 집 맞거든요. 됐고 저 긴 말 안 합니다. 형님 동생하고 이혼할 거예요. 사람 보고 거머리라는데 나 진짜 기가 막혀서. 진짜 거머리가 누군데요? 답도 없고 돈도 없는 동생하고 엄마 앞으로 형님이 건사하면서 사세요. 저는 거머리들한테 핏 빨리는 짓 이제 그만할 겁니다. 그렇게 전화하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지르고 나니 왠지 속이 시원하고 마음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언니는 제가 이혼 준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혹시 나한테 빌려준 돈 때문이냐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언니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진작부터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기회로 끝내기로 마음 먹었다고 잘 된 것 같다고요. 저는 남편이 그동안 결혼 생활에 있어서 밖으로 돌고 가정 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것, 시어머니가 나에게 막말한 것들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방적으로 남편과 어머님을 쫓아낸 것, 작은 문제에 있어 상의 없이 혼자서 일을 처리한 것 등으로 저한테도 유책 사유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본인은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며 주장하더라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저희는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었다 보니 재산 분할은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재산 분할이라고 해봤자 그 집 한 채가 전부인데 대출이 더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제외하고 납부한 금액으로만 재산 분할을 해야 했어요. 그마저도 재산 기여도에 있어 남편의 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주장했죠. 게다가 남편은 집안일도 하지 않고 육아에도 참여하지 않았기에 집안일에 관한 역할도 거의 없었다는 것을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얼마 되지 않은 재산에서도 남편은 거의 최소한의 재산 분할 비율을 받고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남편과 어머님을 떨궈내고 나 혼자가 되었다는 게 오히려 너무 속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계속 생각만 해왔던 것을 해치운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남편과 어머님은 제가 돌려준 재산으로 겨우 작은 집을 구해서 같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어쩌겠나요? 아들이 집을 날려먹어서 제대로 된 집 한 칸이 없는 것을요. 남편 본인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사업을 벌였다가 망하고 어머님 집과 사업체까지 날려먹었으면서 저한테는 아픈 조카 치료비 500만 원 빌려줬다고 거품을 물고 참 기가 막힙니다. 거머리니 어쩌니 했지만 제 등골 빨아먹고 있던 진짜 거머리는 본인들이었다는 걸 깨닫기나 했나 모르겠네요. 저도 더 이상 그 염치 없는 남편과 시모한테 빨대 꼽히는 짓 하지 않고 늦게나마 잘 떨쳐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이 다 이혼했다며 학을 떼셨지만 저는 꾸역꾸역 참고 사는 것보다 아니다 싶고 상황이 될 때 끝을 내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랑 의지하며 함께 잘 살고 있어요. 특히 제가 어린 조카를 많이 봐주고 언니도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오히려 언니랑 같이 지내니 서로 의지도 많이 되고 제 마음도 훨씬 편하고 더불어 하던 일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래 눌러왔던 것을 깨끗이 치우고 새 마음이 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언니와 의지하면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